자, 제2절 부동산 가격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정평가학에서는요, 가치라는 용어와 가격이라는 용어를 엄밀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가격이나 가치나 혼용하고 유사한 의미로 사용합니다만, 감정평가에서는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진실한 값어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가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실제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겠죠. 우리 그것을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이 아파트의 또는 어떤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 특성으로 인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을 이루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시장 거래 가격이 물건의 진실한 가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치이지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만약에 감정평가에서 구하는 결과물이 가격이라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자체가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 가면 몇 가지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이런 것들의 실거래가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미 가격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뭐하러 감정평가 활동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냥 국토부에 있는 실거래가만 보면 되지요. 자, 실거래가가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감정평가액은 가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와 가격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갖고 있는 진실된 값어치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 물건이 굉장히 유용성이 있다, 굉장히 나한테 큰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물건이 나한테 효용을 주겠죠. 나한테 어떤 편리성이나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었을 때 그 물건이 나에게 주는 편리함, 만족감 또는 효용성 이런 것들에 앞으로 나에게 줄 그러한 만족감들의 미래의 만족감들을 합을 하면 미래의 총량의 현가 합을 하면 바로 그게 그 물건의 값어치라는 거죠.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원룸 건물이 있어요. 자, 이 원룸 건물이 한 달에 500만 원씩 월세가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룸 건물의 수명이 40년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달에 500씩 월세가 들어오는데 건물의 수명이 4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룸 건물의 가치는 얼마냐? 자, 이 원룸 건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나한테 500만 원씩의 수익을 안겨주겠죠. 앞으로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나한테 그러한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40년간 매달 발생할 500만 원의 수입을 현재 시점으로 현가 합을 하면 NPV법처럼 현가 합을 하고 그리고 40년 뒤에 건물은 다 없어지겠지만 토지는 남겠죠. 40년 뒤에 토지 가치 LV라고 할게요. 자, 랜드 밸류라고 해서 토지 가치 40년 뒤에 남게 되는 그 토지 가치를 현가 합을 하게 되면 이 원룸 건물의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식을 수익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익 방식은 어떤 부동산이 장래 발생할 수익의 현가 합으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러한 수익 방식에 의해서 구한 결과액이 바로 그 부동산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장래에 벌어들일 또는 장래 내가 얻게 될 유형과 무형, 유형적 편익 또는 무형적 편익의 현가 합입니다. 자, 내가 어떤 원룸 건물을 갖고 있어서 이 앞으로 벌어들이는 이 원룸 수입은 유형적 편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화폐는 내가 만져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 내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을 갖고 있음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 또는 자부심 이런 것도 역시 무형적 편익이 돼요. 아시겠죠? 심리적 만족감이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도 무형적인 그 소유주의 만족이 됩니다. 따라서 자, 어떤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종류의 만족 또는 모든 종류의 편익의 현가 합을 구하면 바로 그것이 그 부동산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 물건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물건이 앞으로 발생시킬
편익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의 현가 합을 구하면 바로 그것이 그 물건의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치의 정의 또는 가치의 본질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원룸 건물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30억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원룸 건물의 진정한 가치가 30억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시장에서 30억에 거래가 되었다면 그냥 이 원룸의 가격은 거래 가격은 30억이 되는 것입니다. 가격은 그냥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 중요하지 그 가격이 이 원룸 건물의 진실된 가치에 부합하냐 안 하냐 이것은 따질 게 아닌 거죠. 어쨌거나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대요. 그럼 그냥 그게 가격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여기서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형인 거죠. 여러분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아파트 얼마 정도 하지 실거래가 조회해 보면요. 거기에 뜬 거래 금액들은 전부 다 가격이면서 이미 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 금액들이에요. 따라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사실이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시점은요. 가치는요. 현재 시점으로 이러한 편익들을 이러한 장래 이익들을 현가 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시점이 현재의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장래 편익의 현가 합을 구하죠. 따라서 현재 시점이지만 가격은 과거에 발생했던 거래의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보다는 가치가 더욱더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자, 오차 여부. 가치는 진실된 가치이다 보니까 오차가 없어요. 얘가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자, 가치는 정답이다. 자, 이렇게 재화의 올바른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을 잠재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감정평가사가 어떤 가격을 구했는데 그 가격이 진리인 경우에는 그 가격은 우리가 잠재 가격이라고 해요. 잠재 가격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재화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가격 또는 어떤 재화의 경제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가격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곧 가치가 된다라는 것 이해에 따라서 자, 가치와 가격은 다르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다르지만 이 가격이 가치와 금액적으로 일치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원룸 건물의 진정한 가치가 30억이에요. 진정한 가치가 30억인데 이렇게 해보니까 30억 나오는데 자,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금액도 3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두 금액이 일치하죠? 자, 이렇게 진리, 가치와 일치하는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 한다? 잠재 가격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잠재 가격은 가치와 일치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가격은 자, 이 가치와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요. 따라서 자, 시장에서 3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9억에 거래가 됐다고 할게요. 자, 29억에. 자, 그러면 이 원룸 건물의 진실한 가치는 30억인데 시장 거래가가 29억이니까 오차가 얼마죠? 1억이죠. 1억만큼 부족하죠. 따라서 가치와 가격은 이러한 괴리가 있습니다. 자, 가치는 진정한 가치는 30억이고 가격은 29억이니까 오차가 얼마예요? 오차가 1억 원어치 싸게 팔린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수식을 가격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고 써도 어차피 의미는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수식을 이렇게 쓰나 큰 차이는 없어요. 의미는 같은 얘기야. 무슨 얘기죠? 이 수식이나 의미는 뭐예요? 가치와 가격은 오차만큼 1억 원에 오차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 이제 자, 이걸 뭘 먼저 쓰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러한 가치는요 여러 개가 존재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치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부동산이라 해도 여러 개의 가치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시지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가격은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이 원룸 건물이 29억에 팔렸으면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보면 29억 찍혀 있어요. 자, 다른 금액은 없어요. 금액은 그냥 오로지 29억 하나예요. 따라서 가격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치는 동일한 원룸 건물, 동일한 부동산이라고 해도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격. 자,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얻게 될 장래 이익, 장래 편익의 현가합이다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소유주가 누구냐 또는 사용자가 누구냐 등등에 따라서 장래 발생할 편익을 서로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치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속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동일한 원룸 건물을 소유해도 기분 좋은 정도가 다르고 이 원룸에서 느끼는 만족의 크기가 달라요. 따라서 가치는 주관적인 속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 가치는 소유자, 사용자 또는 이용 목적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주관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 자,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 장래 편익의 현가 합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념이 좀 추상적인 성격이 있어요. 따라서 추상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원룸 건물이 시장에서 29억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 왜? 29억에 거래가 된 게 사실이니까. 이거는 뭐 아무런 애매모호함도 없어. 이 원룸 건물은 그냥 29억짜리니까 자, 이 가격은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이에요. 정확한 액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 왜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하냐면요. 자, 시장에서 거래 금액은 이 원룸은 29억이야 라고 그냥 딱 하나의 숫자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최빈치 개념이에요. 최빈치 개념. 기왕 말 나온 김에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의 점이죠. 점. 29억 하고 그냥 끝났죠. 근데 가치는 얼마라고 딱 하나의 숫자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얼마 정도 금액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가장 높을까라는 확률적인 개념으로 그 결과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통계학을 조금 아신다면 이러한 그래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30억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30억이라고 했었을 때 자, 이 원룸 건물을 시장에서 거래했었을 때 거래가 발생할 확률이 만약에 이렇게 구해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30억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30억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30억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것뿐이지 30억에서 반드시 거래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치를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 개념으로서 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해서 일정한 범위 개념으로 제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28억에서 31억 사이에서 거래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범위 개념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금액으로 제시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 이렇게 일정한 범위로 제시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감정평가사들도 어쨌거나 결과액을 하나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로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이론이에요. 그죠? 이론이니까 이론적으로는 가치는 하나의 점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확률 범위로 확률 개념으로 제시되는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원룸 건물이 시장에서 29억에 거래가 됐다고 했었을 때 이 29억의 거래가를 결정할 때에는 매수자와 매도자도 이 원룸 건물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 또는 확률적인 범위로만 알고 있다고 해도 최대한 이 가치의 기초에서 거래 금액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격은 가치와 아무런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기반해서 가치의 크기를 짐작해서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양자는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라서 단기적으로는 양자가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이 가치, 진실한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서 여러 건의 거래가 발생하다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또는요, 가격은 가치와 일치하게 돼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양자의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자가 일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원룸 건물의 가치가 30억인데 시장 거래가가 29억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요, 점차 이러한 원룸을 두고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점차 이 거래 가격이 이 원룸의 진정한 가치 30억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단기적, 장기적 관계를 이해해 주시고요.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확률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범위 중에서 자, 그러면 네가 이렇게 범위로만 얘기하면 내가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하나의 금액을 제시해봐. 알았어. 자, 그럼 여기 30억에서 가장 거래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화폐액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하나의 화폐 금액으로서 거래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격은 얼마라고 화폐 금액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어떤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의 크기를 화폐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가치는 그 물건이 가지는 진실한 가치를 확률적인 개념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치와 가격은 비례한다. 자, 요 1번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가치가 높은 물건일수록 가격도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치와 가격은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 가치와 가격은 아주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아주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양자의 관계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결정된 부동산 가격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자,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매매를 할 때 가격과 자, 임대차를 할 때, 사용을 할 때 대가인 임료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가격과 임료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부동산의 속성은 뭐죠? 바로 영속성입니다.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남한테 빌려줘도 남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건전지의 경우에는 임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임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부동산은 오랜 기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영속성 때문에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양자는 원본과 과실이다. 여러분, 집이 비싸면 월세도 비싸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자, 강남 아파트가 집값이 비쌉니다. 그럼 월세는요? 월세도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비싼 아파트가 월세도 비쌉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떤 사과나무가 있어요. 자, 이 사과나무가 크면 클수록 사과나무가 크고 사과가 많이 열리면 많이 열릴수록 사과나무가 비싸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럼 이 사과나무가 크고 비쌀수록 여기에서 얻어지는 사과도 크고 많을까요? 그러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것을 사과나무와 사과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큰 사과나무일수록, 다른 말로 비싼 사과나무일수록 사과가 더 많이 열린다. 사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비싼 집일수록 월세가 비싸죠. 반대로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값도 비싼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비싼 집이니까 월세가 비싸겠죠. 이건 쉽게 이해하시죠? 자, 반대로 비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집이니까 당연히 그러한 집이라면 매매가도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양자는 원본과 과실, 사과나무와 사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무가 비싸면 사과도 많이 열리겠죠? 비싼 나무니까 사과도 많이 열리겠죠? 반대로요. 자, 사과가 많이 열리는 나무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원본과 과실의 관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부동산 가격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권리 이익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각 권리 이익마다 각각의 가격이 형성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물론 부동산이 물리적인 내용을 갖고 있죠. 토지와 건물, 이러한 물리적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부동산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거래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소유권을 거래하죠. 우리 그것을 매매라고 합니다. 또는요,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또는 용익권을 거래할 수 있는데 우리 그것을 전세나 임대차 또는 월세라고 합니다. 양자의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에는 자, 이 물리적인 물건 그 자체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물리적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라서 자, 동일한 물적 속성을 가진 건물이라고 해도 권리에 따라서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재개발 지구가 있다고 합시다. 자, 두 집이 있는데
자, 이 집은 조합원 집이고요. 다른 집은요, 현금 청산 대상 집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동일한 재개발 지역 내에서 조합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전 자산으로서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죠? 조합원의 주택집은 종전 자산이 돼요. 그래서 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노래 아시죠? 자, 이 헌집이 얼마짜리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가 얼마짜리니까 자, 새 아파트 가격에서 헌집의 가치를 빼면 이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될 분담금이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자, 이 조합원의 주택을 평가할 때에는요. 자, 종전 자산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동일한 물리적 속성을 가진 집이라고 치죠. 자, 똑같은 집인데 그 집의 집주인이 조합원일 때와 조합원이 아닐 때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똑같은 집인데 자, 그 집의 집주인이 조합원일 때는 그 주택에 대해서 종전 자산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조합원이 아니에요.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그 주택은요, 현금 청산 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따라서 동일한 집이라고 해도 그 집주인의 권리가 갖고 있는 권리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냐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자로서의 권리냐 등등에 따라서 동일한 집이라고 해도 평가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동일한 주택이라고 해도 그 주택에 걸려 있는 권리가 어떤 권리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냐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자로서의 권리냐에 따라서 평가액이 달라진다는 거. 자, 세 번째,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배려 하에서 그 가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 아파트 앞에 GTX 전철역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전철역은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생길 예정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즉시 올라가요? 아니면 5년 뒤에 올라가요? 지금 즉시 올라갑니다. 왜 그러죠? 자, 부동산은 영속성이 있고 장기적 배려, 먼 미래까지 고려해서 그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GTX 역사가 없을지라도 5년 뒤면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래의 기대를 반영해서 그 기대가 현재 가치에 이미 반영이 돼요. 물론 이 날짜가 지나면서 GTX 역사 준공 또는 GTX 개통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집값은 더욱더 올라가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5년 뒤에 GTX 역사가 개통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장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러한 것에 대한 기대 가치가 이미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 하에서 개별적인 사정이나 특수한 동기가 개입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금액을 온전한 정상적인 거래 금액으로 보정해 주는 것을 사정 보정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원래 5억짜리인데 이 집이 10% 급매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4억 5천에 거래가 됐겠죠? 그 4억 5천짜리 부동산을 다시 온전한 거래 금액인 5억으로 보정해 주는 것을 사정 보정이라고 합니다. 자, 5번.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성, 피드백을 가진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자, 수요와 공급의 만남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수요가 어떠냐, 공급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 다시 시장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시 시장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얘가 다시 얘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화살표가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이것을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관계를 영어로 피드백 관계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이 피드백 관계를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교재에 있는 한자어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 많아요. 따라서 자, 영어로 피드백을 일본어로는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이것을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피드백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 자, 부동산 가격은 쉽게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속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부동산은 자, 자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 사용. 자,
부동산은요, 정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내가 살면 돼요. 그냥 내가 계속 거주하면서 그냥 집값 안 팔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이고 누구나 하나씩은 자기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값이 현재 너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집값이 지금 폭락해 있으면 그냥 내가 안 팔면 그만입니다. 그죠? 안 팔면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막 팔려고 내놓을 때 가격이 막 속절없이 내려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안 팔아버릴래? 그냥 내가 이 집 살게 라고 해버리면 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일정 가격 이하로 쉽게 내려가지 않는데 왜냐하면 실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것을 하방 경직성, 아래쪽으로는 잘 내려가지 않으려 하는 속성이 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한번 사보신다면 내가 사고 들어온 금액이 있죠. 내가 샀던 집값이 있을 겁니다. 그 집값 이하로는 일반적으로 집을 잘 내놓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내가 산 금액 이하로는 팔지 않는 게 일반적인 속성이라서 그러한 금액이 일종의 하방 지지를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시장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구해야 될 원칙적인 가격이 바로 시장 가치입니다. 자, 감정평가사는 가격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구하는 사람인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론적으로 확률적인 개념으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숫자로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금액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것을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 시장 가치는 가격으로 표현한다면 잔재 가격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죠? 자, 화폐로 표현된 것은 가격인데 그러한 가격 중에서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가격을 우리가 잔재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가치는 시장 가치인데 어떠한 요건을 갖고 있는 가치이냐?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합니다. 뭔가 불완전하거나 뭔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시장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을 전제를 해요. 자, 두 번째,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출품 기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출품 기간은요.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사무소에 내놓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팔렸다? 너무 빨리 팔린 거죠. 반대로 자 내놨는데 한참 뒤에 팔렸다?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방매기간이라고도 해요. 출품기간이라고도 하고 방매기간. 자 내가 물건을 팔라고 내놨을 때 물건을 내가 팔라고 내놓고 실제로 팔렸을 때까지의 이 기간을 출품기간 또는 방매기간을 하는데 자 이게 너무 짧아도 이상한 거고 너무 길어도 이상한 거예요. 자 일반적인 평균적인 정도의 출품기간이나 방매기간을 가지는 거래를 요건으로 합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돼요. 왜? 너무 짧으면 싸니까 금방 팔렸겠죠. 너무 오래 걸리면요. 너무 비싸니까 오래 걸렸겠죠. 따라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당사자의 정통성. 자 어떤 사람이 외지인이 그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잘 몰라서 거래할 수가 있겠죠. 자, 잘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거래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래한 금액일 것을 전제를 해요. 자, 대상 물건의 경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매도자, 매수자 서로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고요. 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입니다. 뭔가 술김에한 거래라거나 또는요 강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거래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아요. 그럼 만약에 국가가 어떤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고 합시다. 자, 개인의 토지가 필요해서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결정된 보상 금액은요 시장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발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토지를 뺏으면서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인 거래가 아니라서 역시 그러한 보상 가격 역시 시장 가치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시험에서는 이게 조금 중요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적인 개념입니다. 시장 가치는 확률적인 개념이에요. 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이 물건이 이 정도 금액에서 알파라는 금액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 자, 시장 가치는 이 알파라고 제시가 되는데 자, 우리 이 알파 값 거래가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리 요 금액을 최빈치라고 합니다. 최빈치. 자, 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란 것이죠.
빈이라고 하는 것은 빈도, 거래 빈도를 얘기해요. 자,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두고서 수백, 수천 건의 거래가 한번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동일한 아파트를 두고서 수백,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이론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그 아파트가 3억 원이라는 금액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한다면 3억 원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이 3억이 최빈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그 정도 금액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개념으로서 최빈치 개념이지 반드시 최고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만약에 거래해보니까 최고로는 최고 5억까지도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해서 그래 5억에도 팔리는 경우가 있었어 해도 그 5억은 최빈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최고가 개념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금액, 최고가 개념이 시장 가치가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인 매수인과 매도인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다 보면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을 최빈치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최빈치, 최고가, 양자의 개념 구분해 주시고 시장 가치는 최빈치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장 가치의 요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서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예요. 자, 법에서 시장 가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치로 구하라고 법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그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감정평가 의뢰인이 나는 이번 경우에 시장 가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치로 구해주세요 라고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그러한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 감정평가의 목적 또는 대상 물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시장 가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처럼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종류의 가치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여러분,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공시법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감정평가사들이 부공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공시지가를 평가하는데 그 법에서는요, 공시지가의 가격은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 가치가 아니라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정책적 행정적 목적의 가격을 구하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에는 공시지가를 시장 가치가 아니라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면 돼요. 왜?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적정 가격으로 구하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시장 가치가 아니라 내가 이 토지 위에다가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지 투자 가치를 알려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장 가치가 아니라 자, 나는 내 땅의 투자 가치가 알고 싶어. 내가 이 땅에다가 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을 분양해서 팔 생각인데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 토지가 얼마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가 알고 싶어. 이때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내 개발 사업을 전제로 한 투자 가치를 구해줘 라고 의뢰한다면 그 투자 가치 구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 통념상 이건 당연히 시장 가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치를 구해야 돼 라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남대문이라고 하는 문화재의 가치를 구해본다고 합시다. 자, 남대문, 여러분 남대문이라는 부동산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자, 남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문화재, 오래된 누구의 생가, 이러한 부동산들은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그것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구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할 땐 당연히 시장 가치가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가치 또는 다른 종류의 가치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 가치가 아닌 각자에 맞는 적절한 다른 종류의 가치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구할 때는 이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됩니다. 당연히 암기 사항이겠죠. 자, 해당 시장 가치 외의 가치, 내가 지금 구하는 다른 종류의 가치가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다음에 자, 이러한 다른 종류의 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가 과연 합리적인지, 그리고 법에 관련해서 적법한지, 그러한 종류의 감정평가 자체의 합리성과 적법성도 검토를 해야겠죠. 자, 이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러한 평가라면 위의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방금 봤던 세 가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중에서 1번,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법에서 시켰기 때문에 법에서 시킨 대로 다른 종류의 가치를 구하는 경우에는, 자, 법에서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러한 검토를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자,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 자, 내가 지금 구하는 다른 종류의 가치가 성격과 특징이 어떠하고 그러한 종류의 가치로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는 적법한지 등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검토를 할 필요가 없고, 법령의 규정이 아닌 2번과 3번 경우에 해당해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